제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원자력 이미지는 아시겠지만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핵폭탄에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사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핵무장 관련된 핵폭발, 그리고 방사선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계속 중첩되다 보니까 원자력이라는 게 사실은 이 긍정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은 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영향을 준 게 이제 사실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 사고였는데, 이 두 개 사고가 사실은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도 큰 획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력 기원은 간단합니다. 1895년에 렌트겐의 X선 발견했고, 그 다음에 베큐렐, 우리 방사능 농도를 다룬 단위가 베큐렐, BQ라는 거 쓰는 거, 그게 이제 베큐렐이라는 사람이 우라늄의 방사능을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큐리 부인이 라듐하고 폴로늄 방사능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러더포드가 이제 방사선 알파, 베타, 감마를 발견했고, 1905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상대선 이론을 발표를 했고, 그걸 근거해가지고 1935년도에 체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했죠. 중성자가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1939년 이때가 아마 2차 대전 때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하나고 스트라스만이 핵 반응을 발견을 했습니다. 핵 반응이란 게 뭐냐, 핵 분열을 발견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독일이 중수확보 때문에 제대로 핵폭탄을 못 만들고 종전하고 난 다음에 이게 넘어가서 미국으로 가서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핵폭탄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맨하탄 다음에 이제 1942년에 페르미가 최초 원자로인 시카고 파일1이라는 걸 처음에 만든 게 이제 이게 원자력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선하고 원자력하고 주로 이제 중성자 반응, 그리고 이제 핵 분열에 대한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러다가 원자력이 이제 2000년대 들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원자력 부흥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한참 원자력이 잘 나간 때가 있었죠. 이제 국제적으로 전기가 부족하고 화석연료 단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명분도 있고, 그 다음에 화석 때문에 이제 기후나, 그 다음에 오염물질들이 많다라는 이걸 핑계로 대가지고 원자력 르네상스가 있다가 한참 붐이 일어나다가 2011년도에 후쿠시마 터지면서 이제 이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렸죠. 우리나라 빼고는 사실 이 원자력 르네상스 분위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만들었습니다. 발전소 이름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시카고 파일1은 이제 페르미가 진해 대학에다가 흑연으로 쌓아가지고 원자로를 만든 게 처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카고 파일1이라고 해가, 그러니까 시카고 대학 파일이니까 그냥 흑연을 쌓아가지고 올리는 발전소입니다, 이게. 자, 이제 원자력 사고는 이제 크게 전 세계적으로 3개의 사고가 터졌죠. 1979년에 TMI 터졌고, 86년에 체르노빌 터졌고, 그 다음에 2011년에 후쿠시마가 터졌는데, 이 3개가 원자력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1976년도에 TMI가 터진 거는 사실은 이 이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절대 중대 사고 안 난다. 사고 터지더라도 설계 기준 사고 이내에서 다 조정이 된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TMI가 터지면서 핵연료가 녹는 중대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이 발전소가 중대 사고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게 이제 정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1986년도에 체르노빌 터지면서 이제 체르노빌은 사실은 원자로의 형태나 이런 게 좀 다릅니다만은 어찌됐든 원자력 발전소가 출력이 작을수록 폭발력이 더 커지거든요. 출력 증가율이 예를 들어 100% 출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든지 재봉을 뽑더라도 출력이 최대 120%까지밖에 20%밖에 상승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게 이제 1%나 0.5% 이런 때 같았으면 거의 역의 승수배에 비례하게, 그러니까 1000%나 10,000%까지 핵폭탄에 가까운 수준까지 폭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그런데 이제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저출력에서 사고가 터져가지고 이 출력이 폭증해가지고 그때 10,000%대까지 뛰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폭탄이 돼버린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체르노빌이 터지면서 이게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이
러시아라는 그 나라뿐만이 아니고 동부 유럽, 서부 유럽까지 큰 영향을 끼치면서 방사능 재난이라는 개념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이제 2011년도에 터지면서 사실은 이제 TMI가 터져가지고 중대 사고에 대한 뭐 대비책 여러 가지 마련하고 그 다음에 재난 대비도 하고 대응 사고도 봤지만 후쿠시마는 특징이 뭐냐면 원자력 공학적 측면에서는 이제 TMI도 겪어봤고 체르노빌도 겪어봤지만 이제 웬만해간 사고가 안 난다. 그러니까 뭐 TMI 중대 사고에 대한 어떤 방호 설비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출력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해놨기 때문에 웬만해가는 사고가 안 난다라는 기본 가정을 세웠는데 이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에 복합재난이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나리오, 항상 우리가 뭐 사실은 핵공학한 사람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최악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최악을 골라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만족하니까 안전하다라는 걸 주장을 해왔는데 그 시나리오를 뛰어넘는 시나리오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후쿠시마 원전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앞으로의 원전은 예전에 일어났던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시나리오, 복합적인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한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옛날엔 중대사고 대응만 하면 됐고 방제 시스템만 잘 갖추면 되겠지만 이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나리오에 대해서 요즘 들어가지고 뭐 테러 이런 것들 많이 나오지만 기상 변화나 테러 뿐만 아니고 테러나 그다음에 인적 실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자력의 비용에 굉장한 악영향을 주는 그런 사고의 계기가 되었던 게 후쿠시마 원전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시간으로 이제 공학적으로 어렵긴 한데 이게 뭐냐니까 핵분열이라는 게 일어나는 게 한 10,000분의 1초 때에 일어나거든요. 핵분열이. 그러니까 1초면 만 번 반응을 할 수 있는 건데 출력이 낮은 경우에는 일종의 뭐 수학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주변에 쓸 수 있는 리소스가 많다고 보시면 되죠. 확산력이 크다는 거죠. 작은 데에서 어차피 제가 이의 만성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산력이 더 크기 때문에 출력이 낮으면은 반응에 동원하고 안 하고 있는 리소스가 더 많기 때문에 올라갈 여지가 더 큰 거죠.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지가 이제 출력이 저출력에서 하다 보니까 이 초임계 상태로 오래 끌어버리니까 에너지가 폭증해 버리니까 이제 못 견뎌가지고 핵연료가 터져버린 거거든요. 폭탄이 돼버린 거고. 이제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식이지 못해서 원자로가 깨진 거죠. 원자로 및 경락 건물 자체가 깨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는 요즘 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1세대는 제가 이거 다른 부연 설명 때문에 이걸 적어 놨습니다. 1950년대에 만든 영국에서부터 해가지고 만든 이것들이 1세대 원전입니다. 대부분 다 군용 기술이었죠. 원자력 발전소 자체는 아직도 미국의 법에 보면 리액터라고 안 돼 있고 보일러로 돼 있습니다. 아스메 코드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일러라는 개념은 이제 군사적인 개념이에요. 전부 다. 군함 또는 전함 잠수함을 위해서 많이 개발됐고, 그게 이제 사이드로 조금 나와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된 건데, 그 1세대 원전이었고, 요즘 뭐 한참 이야기 나고 있는 그런 원자로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R&D 하고 있는, 뭐라고요? SMR? 모듈라 원전. 이런 것들도 다 사실 1세대에서 아류들입니다. 잠수함이나 이런 데 쓰던 기술들이에요. 그리고 2세대 원전이 이제 제대로 된 상업적 원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고리에 있는 원전이나 영광이나 울진에 있는 이런 것들이 2세대 원전이고요. 3세대 원전은 1990년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TMI가 터지고 난 다음에 중대사고에 대한 대응을 설계에 더 집어넣어가 이제 더 비싸졌죠. 당연히. 비싸진 그런 원전이 3세대 원전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다 3세대입니다. 3세대고 3세대 아류들이죠. 계량이고. 4세대 원전이 이제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죠. 뭐 어떤 거냐니까 소듐 냉각로, 이거 뭐 우리 김영희 변호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FR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초고온 가스로 이제 수소 생산용으로 VHTR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이것도 말고 또 뭐 LMFBR 또 뭐 이상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워낙 뭐 다양한 연구를 많이 하니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원자로도 지금 6개 모델인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워낙 다양한 원자로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또 다양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세대 원전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오래된 원전, 고리 1호기, 여기 이런 것들이고, 3세대 원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사고에 대한 대비를 기본적으로 하고 한 원전이고, 지금 우리 신고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3세대 개량형이라 그럽니다. 3세대에서 개량형인데, 이 같은 경우 피동형 개념들을 일부 추가를 시켰죠. 그러니까 기존 원자로는 그대로고, 2세대, 3세대 원전 그대로인데, 일단 피동의 개념이나 안전성을 갖다 좀 강화한 거고, 4세대는 이제 해결료 모델부터가 아예 다른 겁니다.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까 뭐, 록화가 일어난다. 내각수, 냉각관이 깨지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이제 가스가 빠져버리면은 핵 반응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해결료를 그런 개념으로 한 게 해결료부터 새로운 개념으로 안전성을 부여한 게 이제 4세대 원전이 되겠습니다. 저런 경우는 가스로 같은 경우에는 가스 빠져버리면은 인계가 안 됩니다. 미인계로 돼가지고 자동으로 출력이 꺼져버리는 그런 원자로를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용성은 있죠. 왜냐하면 그 잠수함이나 이런 데 썼기 때문에 실용성은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2세대, 3세대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할 때 이런 100메가와트짜리, 50메가와트짜리 검토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검토해 본 결과 이런 짜잘한 원자력 발전소 해봐야 비용 대비 경제성이 없다라고 해가 예전에 배제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SMR을 갖다가 아무리 지어봐야 경제성이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2세대 원전할 때 이미 배제시킬 때 그 명분이 경제성이 없다. 출력은 작고 작대신만 나머지 부가시설은 큰 원전하고 거의 똑같이 잡아먹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선언적인 의미의 원자력 공학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원자력 공학은 태동기에는 이걸 전체를 다 커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핵분열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가버렸죠. 핵융합 같은 경우에는 핵융합 연구소 있잖아요. 원자력 연구소에서 다 같은 예산으로 하던 분야입니다. 떨어져 나갔죠. 방사능은 요즘 거의 관심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진체, 선박, 배터리 이거는 뭐 좀 추진하고는 있는데 사실 주력은 이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원자력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동위원소나 의학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의학도 예전에는 서울의 원자력병원의 원자력연구소 내부 조직이었고, 사실은 그에 필적할 만한 그 분야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 소외시켜가지고 거의 떨어져 나가버렸죠. 지금 사실은 의학에 대한 어떤 연구를 계속 추진했으면 우리나라 원자력계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었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폐쇄성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좀 기능적으로 연구 측면에서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가속기는 이제 주된 특성들이 이제 뭐 동위원소 생산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제 뭐 재료나 물질 특성 분석하는 데 쪽으로 많이 합니다. 고에너지를 쐈을 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원자력 연구소에서 하던 거 골프공을 방사선 조사시키면 10% 거리 더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에 구멍이 나지만 탄성이 딱딱해져 가지고 탄성이 더 생겨 가지고 거리를 더 많이 한 10% 정도 더 나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 입자 가속기들은. 그리고 이제 뭐 전통적으로 쓰던 이제 식품이나 이런 데 조사 이런 거는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핵에너지 쪽은 이거 뭐 많이 안 쓰는 거지 않습니까? E는 MC 제곱, 정확하게는 델타 E는 델타 MSC 제곱입니다. 질량 결손만큼이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핵 분열이 되면서 질량 결손을 확인을 했죠. 사실은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라늄 235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를 한 개 맞으면은 2개 조금 더 넘게 나옵니다. 사실은 2.03개인가 07개인가 그런데 하여튼 2개 나온다고 쳤을 때, 제가 아까 10,000분의 1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0,000분의 1초 동안 한 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 되고, 그러니까 2의 만승계겠죠. 2의 만승계이면 아마 숫자를 세알릴 수 없을 정도 개수일 겁니다. 1초 동안에 출력이 그만큼 폭증한다는 게, 그게 핵폭탄입니다. 폭증해버리는 게 이게 핵폭탄이고, 원자력 발전은 이 반응을 한계대로 유지시키는 게 이제 원자력 발전입니다. 2개 나가는 게 이제 1.01개, 001개 이렇게 되면 이제 출력이 증가해도 조금씩 증가할 거 아닙니까? 1.01에 뭐 만승해봐야
2가 안 될 테니까요. 001의 뭐 만성 이런 식으로 중성자의 개수를 갖다 최소화시키는 게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렇다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되시겠죠. 원자력 발전소는 억제된 핵폭탄이죠. 억제된 핵폭탄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제 그걸 입증했던 게 이제 체르노빌이었고요. 우리나라 뭐 경수로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렇게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이제 운전을 해봤으니까요. 운전을 해봤으니까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냉각수를 갖다가 냉각수의 그 핵물질을 독성 물질을 제거시키고 출력을 낮춘 데서 제어봉 뽑으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출력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 전제가 그런 일은 없다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르노빌은 일어날지언정 후쿠시마는 안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후쿠시마가 터진 거거든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테런이 사보타지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안 해놓으면 안전한 원자로는 없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풍산수하고 제어봉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온도라는 변수도 있는데요. 물의 온도, 그 다음에 붕산수의 농도, 제어봉 조건, 그리고 이제 초기 출력을 갖다가 최소 출력으로 맞추고 하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추정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출력. 그 다음에 이쪽 페이지는 조금 골치 아픈 건데요. 이게 핵융합하고 핵분열하고 딱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보시면 핵융합은 그 작은 원자들이 두 개가 합쳐가 새로운 걸 만들면서 질량 결손이 생기는데 그게 핵분열보다 단위 질량당 에너지가 더 크다. 양이 더 많다. 그래서 핵융합의 에너지가 더 크거든요. 핵분열보다. 자, 그런 거고. 핵분열 같은 경우에는 얻어맞아가지고 쪼개지는 거잖아요. 중성자를 맞아가지고 이게 두 개씩, 세 개씩 쪼개지는 건데 우라늄 235가 깨지면은 이제 100, 한 2, 3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 한 50대는 갔나 70대는 갔나 이렇게 대개 이렇게 쪼개져 버립니다. 이 쪼개진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쪼개진 것들이 핵분열 물질이고 방사선 물질이 되는 거죠. 대개 그 경우. 그런데 퓨전 같은 경우에 합쳐져 버리니까 방사선 물질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숨은 또 이야기가 있죠. 삼중수소나 중수소를 갖다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삼중수소나 중수소가 또 다른 오염을 만들죠. 그리고 여기서 중성자가 나와가지고 주변에 철이나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이런 걸 때려가지고 그놈을 방사선 물질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핵융합 하면은 방사선 물질 없다라는 이야기는 반응 자체는 맞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공학적 응용에서는 그것도 거짓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물론 그렇지만 핵분열에 비해서 방사선 물질은 엄청나게 작게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단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실은 지구에서 이걸 반응을 영속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인데 이 핵융합 같은 경우 20년 전부터 해왔는데 20년 전에도 50년 지나면은 상업화된다 그랬는데 요즘도 50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또 50년 걸린다 그럴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힘들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희망을 가지고 자꾸 나아가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물질이 나와서 신에너지가 창출될지 저는 후자가 더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제일 고민하는 게 X선하고 감마선 차이 이야기 하던데 이거는 파동이죠. 근데 X선하고 감마선은 대부분 다 에너지 밴드도 겹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X선은 우리 원자 구조에서 이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전자가 움직여서 에너지가 줄어들어 가지고 밖으로 줄어들면서 내보내는 게 X선입니다. 그리고 감마선은 핵의 상태가 바뀌면서 내보내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밴드도 물론 감마선이 좀 크긴 큽니다만은 대부분 다 오버랩되고 특성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 차이점은 X선은 전자가 만든 거고 감마선은 핵이 만든 거다. 그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부분,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입자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하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입자성
방사선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동형, 입자형. 근데 뭐 최근 아시겠지만 입자는 다 파동이다라는 게 원리이기 때문에 사실 물리학적으로는 거의 구분 없습니다. 입자이기도 하면서 파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방사능이라는 거는 데피니션 자체가 그러니까 에너지 스테이트를 바꾸면서 고층에 살다가 저층으로 움직이든지 이렇게 이제 층간을 옮기면서 그 차이의 에너지만큼을 내보내는 걸 소위 방사능이다라고 방사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알파선 같은 경우에 종이 한 장이 못 지나가고 베타 같은 경우 얇은 방막 철판 못 지나가고 감마나 X선은 웬만한 거 다 투과해버리죠. 그 다음에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하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센 경우에 웬만한 거 다 뚫고 지나가 버리죠. 전파 거리가 제일 넓은 게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요거 워터하고 콘크리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속의 원리가 적용된 겁니다. 중성자가 가벼운 물질하고 부딪히면은 큰 놈하고 부딪히면은 지가 튕겨나는데 가벼운 놈하고 부딪히면 에너지를 작은 놈한테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감속이 되고 차단이 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원자가 낮은 물, 그 다음에 뭐 폴리에틸렌 이런 것들이 차폐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방사선 관련돼 가지고 READ, 리드라는 거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리드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차폐의 기본 원칙 세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우리 라디오 액티비티 방사능이라는 거는 뭡니까? 알파나 베타, 감마를 갖다가 얼마만큼 내느냐 이걸 갖다가 방사능이라 내는 물질을 갖다가 물질 또는 파동을 방사능이라고 그러고 익스포저라는 거는 우리가 피폭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피폭됐다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공간에 노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간에 노출됐다. 내 이 공간에 방사능이 막 뚫고 지나가는데 거기에 내가 노출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뭐 렌트겐 단위로 해가지고 왜 방사능을 많이 낸다, 작게 낸다 할 때는 렌트겐 단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흡수 설량이라는 게 있죠. 이 설량이란 건 뭐냐니까 저 방사능이 내한테 얼마의 에너지를 주고 나갔느냐, 내가 얼마를 얻어맞았느냐를 흡수 설량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도스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피폭량인데 사실은 생물학적인 영향을 같이 본 겁니다. 예를 가지고 똑같은 흡수 설량을 갖다가 알파를 1라드를 받은 거하고 베타 1라드 받은 거하고 실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베타가 그러니까 알파가 훨씬 더 크거든요. 입자도 더 당연히 더 클 건 뿐더러 주변에 파괴력이 더 큰 거죠. 일단 헬륨 핵이지 않습니까? 바이오로직 이펙트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게 이제 이게 그 등가 설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파나 아까 베타나 감마는 거의 뭐 1이라고 했을 때 알파는 그보다 최소한 2 이상의 효과를 준다라는 게 이 일반적인 이 실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를 가진 게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외부 설량뿐만 아니고 내부 설량에서도 더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파괴되는 에너지 범위가 더 커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나중에 방사선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뭐 방사선 차폐의 3원칙 이기는 방사능에 관한 4원칙 READ가 있고 그는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간, 거리, 차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사선 사고에 대해서 이거는 다 우리 장다울 선생은 뭐 들어보셨으니까 아실 거고 그 방사선은 그 사람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멀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뭘 막아가지고 뒤에 숨어 있어라. 여기 기본 원칙인데 아주 심플한데 이게 모든 방사선 관련된 업무의 기본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원칙이 이제 이게 시간, 거리, 차폐 이거는 방사선 기사 시험에도 매번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주변의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의학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핵공학하는 사람들하고 매번 부딪히는 부분들인데 사실은 우리 지구 자체가 방사능 덩어리거든요. 방사능 덩어리고 실제 자연에서 우주에서 오는 방사능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무진장하게 많은데 사실은 이제 핵공학자들 이야기 하죠. 요번에 삼중수소 이야기 나왔을 때 모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멸치, 바나나 이야기하는 개념이 사실은 이런 똑같은 설량으로 취급을 한 거거든요. 똑같은 기준으로 가지고 똑같은 방사능이다. 삼중수소 방사능이나 포타슘의 방사능이나 자연계 있는 거 다 똑같은 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능이 있는 지역에서 살던 사람하고 없는 지역에서 살던 사람하고 이제 우리가 그 방사능 많은 지역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없는 지역도 있겠죠. 그랬을 때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없는 사람이 거기 갔을 때도 똑같이 문제 없느냐라고 그걸 장담할 수 있는 생물학자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레디에이션 홀메시스라는 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냐니까 극소량의 일부 방사능이 건강에 오히려 더 선의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뭐 입증된 예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극소량의 우리 뭐 맞는 예는 모르겠습니다. 라돈탄에 자주 가는 사람 피부병 덜 걸린다는 농담 이야기하는 게 그게 그런 영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소량의 방사능은 생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나오곤 했는데 정설로는 자리는 안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효과는 있는 거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상 속의 방사능 보면요, 생각보다 꽤 많이 높습니다. 높은 산 갈 때나, 그 다음에 비행기 탔을 때, 그 다음에 MRI, CT 찍을 때,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을 때, 이제 거기에 비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빼먹고 이야기하는 게 있죠. 영속성, 노출 시간에 대한 빈도수를 빼먹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MRI, CT를 갖다가 1년 내내 맞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30년, 60년 사는 사람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동급으로 놓고 평가하면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뭐 원자력, 그 의학계에서는 계속 주장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원자력계에서는 안 들은 척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여기 이제 뭐 원자력 주요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된 이슈들인데, 안전성, 경제성, 핵확산, 폐기물 환경, 수용성. 수용성은 답 없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안전성도 이게 끊임없는 안전성인데, 안전성을 추구한다는 게 기본 목적인데, 안전성은 그만하면 된다라는 일부 세력들이 있어서 이것도 뭐 시끄러운 문제고, 경제성은 요번에 월성 1호기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경제성의 판단 기준이 뭔지. 그리고 핵 확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은 분명히 테러를 의심해야 된다. 우린 준비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핵 확산도 원자력의 경제성이나 안전성을 갖다 위해하는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기물 환경. 이건 지금 답이 없죠, 사실은요. 폐기물하고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용 해결료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문제는 미국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30년, 40년 전에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폐기물이나 사용 해결료뿐만이 아니고 방사선 폐기물에 대한 준비 안 해놓고 왔다가 이제 와서 그 문제를 갖다가 삼고 하는 거 보면은 미국이나 우리나 그 핵공학 그때 기획했던 사람들은 도덕성이 없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미 만들어졌어야 되는 걸 안 만들고 했다가 이제 와서 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성은 아시겠지만 뭐 몇십 년을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국민들한테 이제 와서 믿으라 하는 게 잘 먹히지는 않을 건데, 어찌됐든 이 수용성 관련된 문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이 5개 문제가 지금 원자력에서는 가장 큰 그 화두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은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딱 주기를 2개로 일단 원자력에서는 찢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원자력 발전소의 타기 전까지를 그냥 우리 선행 핵주기라 그러고요. 타고 난 다음부터는 다 후행 핵주기로 구분을 합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들어가 뭐 재처리하면서 후행해서 다시 선행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재처리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위험성은 사실은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독성 가스나 이런 양 자체는 굉장히 작은 거로 알려져 있고요. 농축보다는 사실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재처리 시설이죠. 재처리 시설이,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삼중수소 뭐 예를 들어 이번에 후쿠시마에 방출되는 게 사실은 우리 월성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본의 재처리 시설에는 사실은 우리 월성이 한 20배 정도 방출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원자력 쪽에서 말하는 안전성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원자력적인 크게 이제 3-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리던던시. 그러니까 이게 뭐 중복성이라 그러나요? 중복성. 그러니까 똑같은 안전계통을 2-3개 달아나가 한 개가 작동 안 되더라도 다른 게 작동한다. 자,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이라고 해서 다이버시티를 보죠. 이제
그 전기로 하는 게 있으면 옆에 기름으로 하는 걸 갖다 하나 더 두라. 뭐 다른 거 작동 원리가 다른 걸 한다. 그 다음에 인디펜던시라고 해가 다 떨어뜨려 놔라. 같이 연결 안 되게. 하지만 이제 이 세 가지 원리를 갖다가 깡그리 다 무시하는 기본 원칙이 있죠. 사고가 한번 터지면은 공동적으로 적용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떨어졌다, 아니면 물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다 같이 침수되는 영역에 같이 들어가 있지, 이것들이 하나만 침수되고 하나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공학적으로 이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이런 선택적인 상황들을 했는데 여전히 작동이 잘 안 된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도 EDG가 안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돌아야 되는데 우리 원자력 발전소도 실제 시험하다가 EDG 안 도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중복성이나 다양성을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은 많습니다. 근데 PSA 결과로는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뭐 둘 중에 하나는 사기친 것 같은데 저는 PSA를 믿지 않기 때문에요. 아마 확률로 상당히 사기를 친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해석적인 결과하고 실제하고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패시브 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모터나 펌프를 안 쓰고 전기를 안 쓰고 작동되는 시스템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설계들이 있죠. 발전소 꼭대기에다가 일본 후쿠시마처럼 물통을 갖다가 발전소 3층에다가 물통을 달아놓고 어느 순간에 밸브만 열면 물이 떨어진다. 펌프를 안 쓰더라도 중력에서 떨어진다. 이런 게 진짜 패시브 시스템의 개념이거든요. 제어봉도 사실은 제어봉은 이미 패시브가 적용돼 가지고 있죠. 중력으로 낙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어봉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어하는 제어봉은 한 칸 한 칸씩 밖에 안 움직이는데 그 다음 셧다운 로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자유낙하는 거 하는 겁니다. 딱 풀리면 그냥 무조건 중력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뭐 패시브의 개념이 이미 적용돼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제가 이제 경락건물 설명하면서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이거 다 사기극입니다, 이거. 이게 디펜드 다중방어라는 건데요. 해결료 많이 깨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요즘 좀 덜 깨집니다. 그 다음에 해결료 봉 많이 깨져요. 들어요. 해결료 가에 이제 이게 지르칼라로 만든 것들요. 그 다음에 원자로 영광에 세계 호기가 뭐 헤드 갈았죠. 헤드에 금이 가거나 뭐 이렇게 안내가 내가지고 헤드 원자로 이제 뚜껑 말이죠. 덮는 뚜껑을 갈았습니다. 라이너 플레이트. 아이고, 우리나라 원전에 철판 6mm짜리 철판 구멍 나가지고 부식된 거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전원전. 관통 부식까지 드러났습니다. 6mm가 완전히 빵꾸가 뚫려버렸으니까. 근데 검사는 법적으로는 5.4mm 이하가 되면은 조치하라라고 해놨는데 안쪽에서 눈으로 보니까 안 뚫리고 볼 수가 있어야죠. 뭐 슈퍼맨도 아니고 두께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3만 원짜리 초음파 진단계로 찍어만 봤어도 알 수 있는 걸 30년 동안 안 하다가 이 빵꾸 난 게 들통나가지고 지금 한비 사옥이 서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콘크리트 월. 이거 뭐 콘크리트가 우리 경수로 같은 경우 120cm인데 10cm 남기고 다 뚫려가 있거든요. 뭐 안전하다 그러니까 왜 이거 돈 줘가지고 몇백억 들어가 콘크리트를 120으로 쳤나 모르겠어요. 10cm짜리 콘크리트만 치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안전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디펜딩 뎁스 같은 자체는 개념적인 안전성이지 사실은 실제 적용되지 않는 안전성이나 이런 선언적인 안전성들은 없는 게 낫습니다. 운전원한테. 최소한 운전원들이 도덕적인 고민은 안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초음파로 조금 폭넓게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부 쪽은 아예 손도 못 댔고 외부는 아예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 건전성은 뭐 안 봐도 그림인데 금 다가 있을 거고 많이 노후 원전 같은 경우에 많이 깨져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증상이 요번에 월성에서도 발견이 됐거든요. 월성 원전의 지하 구조물에 그것도 30년 동안 눈으로만 쳐다보니 저기 금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뭐 안 봐도 그림이죠. 어찌됐든 간에 이 경락건물은 구조 건전성이하고 기밀 건전성이기 때문에 방사선 물질이 기체가 내부에서 밖으로 안 나가는 걸 지켜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옛날에 한지 문짝에서 한지 그거 손으로 들어가 구멍 나가지고 바람은 새도
문틀은 안 깨졌잖아요. 문짝 틀이 구조 건전성이에요. 바람이 기밀 건전성은 이 안에 장호지가 뚫렸냐 안 뚫렸냐인데 지금 구조 건전성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원한이가. 이제 그 문제가 듣고 넘어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데 점검해보면 나중에 폐로 원전 하나 열어보면은 아마 재미 좋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해외에서 뭐 요즘 우리나라는 한다고 했는데 이 왼쪽 그림 보시면 실제 우리나라 경락 건물 콘크리트 생긴 겁니다. 이거 생긴 건데 이렇게 큰 거에서 뭐 그리스도 녹아 나오고 참 말 못할 이야기들 많죠. 그리고 해외에서 이거 그 경락 건물 모형 만들어가 해보니까 10기압 정도 되니까 원자력 발전소 경락 건물이 폭발이 일어나더라고요. 경락 건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대사고 중에 압력이 높아지는 사고가 일어나면 저 경락 건물로 중대사고를 감당하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하는 시나리오가 압력이 낮은 사고만 고려했지 더 높은 사고, 중중대 사고를 고려한다.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 했을 때는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좀 모자란 부분이 많다라는 게 입증이 많이 됐습니다. 3.3 내지 3.5기압 정도 됩니다. 그 집에 수돗물 세게 나오는 게 5기압입니다. 그러니까 3기압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저거. 그리고 이제 뭐 비행기 충돌 시험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솔직히 저는 이런 시험들 실라기가 힘들더라고요. 실물을 갖다 놓고 한 게 아니라서. 그리고 이 기본 전제들은 뭐냐면 항상 부실 시공 안 했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트기로 갖다 박아도 멀쩡한데 부실 시공돼 있으면 제트기가 자전거로 박아도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원자력 하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 계통은 기본적으로 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걸 감안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본적인 고유에 가져야 될 안전성이 깨진다라는 걸 감안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감안하면 이거 뭐 진짜 제트기가 아니고 오토바이로도 벽 깨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신중해져야 되는데 좀 신중성들이 많이 떨어져서 좀 아주 불만스럽습니다. 자, 경제성은 솔직히 이제 경제성 관련된 부분인데 과연 필요한 비용을 다 감안해서 평가를 하느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심지어 북한은 없으니까 빼죠. 이런 나라들이 과연 경제성이란 걸 평가할 때 경제성에 관여되는 모든 비용들을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최근에 사용후 해결료 뭐 정책 관련돼 가지고 많이 좀 인vol브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비용이 다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특히 사고 처리 비용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방제라는 법은 있지만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방제 비용 이런 것도 제대로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사고 복구 비용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원전 해체할 때 해제 비용도 다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 부지 복원 비용이 제대로 돼 있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놓은 상태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경제성이 있다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이제 공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쓸데없는데 시간 버린다는 생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핵비약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봐보십시오. 요즘 최근에 이런 이슈들 많이 일어났죠. 제가 오른쪽에 FMCT 쪽은 제가 번개를 하나 꽂아놨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 핵잠수함 관련돼 가지고 20% 농축이니 아니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이 문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물리적 방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터지면서 우리가 복합재난이라는 걸 겪었는데 이 복합재난이라는 게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진이나 뭐 쓰나미 이런 것 때문에 자연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이야기했는데 이 플러스 인간이 개입되면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어느 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대비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드론이 뭐 프랑스 발전소 담벼락에 붙었던 거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뭐 공공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북한이 왜 핵미사일을 개발하냐고 그냥
미사일의 정밀도만 높이면 되지, 발전소 겨냥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테러라는 거는 우리가 뭐 테러 분자가 온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테러하고 사보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언젠가는 의도적인 인적 실수에 의해서 사고가 유발될 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즘 뭐 미친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기를 가지고 묻지마 사고 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에 또 그거에 대비해서 물리적 방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있죠. 요즘 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폭탄, 그것까지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요구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FMCT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연구원에 최근에 들어가지고 잠수함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게 농축도를 20%짜리를 쓰거든요. 근데 20%짜리를 쓰는데 그게 이게 FMCT에 위배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러시아하고 기술 이전했기 때문에 미국 수직적 확산 방지에 미국 거에 안 걸린다 이야기하고 있고, 혹자들은 그래도 원자력 연구소에 장비하고 인간들이 미국 기술로 다 트레이닝 돼 있는데 그럼 미국 기술을 쓴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후자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비확산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앞으로 원자력에 있어서 엄청난 비용적인 측면으로 많이 접근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추세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경제성의 또 다른 팩터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핵 비확산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폐기물 쪽은 쓰레기라서 제가 주전공이 방사선 폐기물입니다. 딱 쳐다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발전소 옛날에 지을 때 만들어지는 쓰레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대리석으로 빌딩만 곱게 지었는데 화장실을 안 만들어 놨다가 저기 2005년도에 화장실이 꽉 차가지고 하니까 처분장 지은 거지 않습니까? 저기 2005년도에 처분장 지었고, 사용 후 해결료도 수조 그냥 요즘 신고리 5,6원 자기 60년 수명 해결료를 다 넣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설계 수명만큼 수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반치만 만들어 가지고 반토막만 만들어 가지고 돈 몇 푼 줄인다고 해놨다가 지금 꽉 차가지고 이제 발전 정지할 시점 되니까 지금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공학과 국가 기획한 사람의 도덕성 문제거든요. 대개 이제 상식하고 좀 다른 게 전기 발생기라든지 원자로 내부에 있던 것들 중에 이제 피폭돼 가지고 하는 것들, 내부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준위가 높은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개의 경우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이 이제 방사화되기 때문에 선량이 생각보다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기 발생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째로 묻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부분 조각 내 가지고 드럼에 넣어 가지고 묻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전기 발생기의 대부분은 저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발생기 내부 중에 일부에 대해서 중준위 금속체들이 조금 발생하고, 대개의 경우는 대부분은 중준입니다. 생각보다 방사능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거할 때 표면에 있는 슬러지나 이런 것들은 다 녹여버리고 끄집어내거든요. 거기에 방사능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놈들을 빼고 나면 높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표면의 피막을 그러니까 해체하기 전에 마지막에는 좀 심한 표현으로 염산 그냥 갖다 원자로 했다가 다 퍼부어가지고 염산으로 표면을 다 녹여버리거든요. 표면을 녹여가지고 액체 폐기물로 빼내면서 그 있던 방사능을 갖다가 많은 부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속 모재에는 생각보다 방사능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액체를 걸러가지고 필터나 수질에 흡착시켜서 고체 폐기물로 만들 것이고요. 첫째. 그다음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남는 것들은 당연히 흘려보내죠. 원자력 발전소는 기체는 대기 중으로 버리고 액체는 바다로 다 흘립니다. 아니요, 배수지라는 놈이 이제 원자로 냉각제 계통이라는 데가 방사능이 제일 높겠죠. 원자로 안에서는, 물 중에서는요. 제일 높은데 그 중에 있는 찌꺼기나 이런 것들을 걸러버립니다. 걸러가지고 이제 금속 이온이나 이런 걸 수지에 다 흡착시켜버리기 때문에 물에 있는 것 중에 높은 놈들은 다 걸러내는 거예요, 얘가. 마치 우리
우리 집에 있는 정수기 중에 오래 써버리면 정수기 상단에 까맣게 재헌전 같이 된 것처럼 그렇게 걸러내는 게 수지의 역할이기 때문에 수지의 농도가 사실은 그 수지 탱크의 물의 농도가 RCS 농도하고 똑같습니다. 원자력 개통 농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물 쪽 이제 뭐 들어가 보죠. 이 폐기물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이거 뭐 이 보시는 내용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나라 폐기물 현황에 대해서 대충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제 기억하기에 맞을 겁니다. 발전소를 해가지고 2015년도부터 그 폐기물 저장고가 이제 작동이 됐죠. 작동이 됐는데 이 저장고 짓는데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안도 있었죠. 뭐 구롭도 사태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주 쪽은 주민들이 당연히 빨리 작동해가지고 돈 내놔라. 한 드럼당 60만 원씩 받거든요. 돈 내놔라 그러는데 한수원은 발전소에서 내놓을 수 있는 폐기물이 갑자기 높은 걸 내놨다가 바꾸먹고 그러면 저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 최근에 만든 극저준위만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극저준위가 지금 지하에 묻혀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폐수지, 폐필터 이런 것들은 중주진위에 한 높은 것들이죠. 높은 것들은 전층 처분장으로 갑니다. 그 지하에 비싼 금고 만들어 놔가지고 그 안에 코푼 휴지 집어넣고 지금 지상에 막 하는 그냥 문 열어놓고 하는 데다가 지금 귀금속을 갖다 깔아놓는 그런 꼴이 지금 발생해버렸어요, 이미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원자력 정책도 그렇고 폐기물 정책도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에 지금 지하에 묻은 거 어떡할 겁니까? 법이 없어서 묻은 거 도로 못 파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입니다. 금고에는 휴지를 넣고 문 열어놓고 거실에는 지갑 던져놓고 사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미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빨리 추스려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똑같은 일이 사용 후 해결료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지 않나라는 게 징조가 보여서 그 데자뷰라고 그러는데 거의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10년, 15년 만에. 사용 후 해결료는 뭐 다들 관심이 있으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뭐 당연히 처분하고 처분이 안 되면 중간 저장해야 되는데 지금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처분하든가 재사용하든가. 그리고 처리라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죠. 사실은 임시 저장을 처리라고 빼놓고 나면은 이거는 이제 시간 지연이니까 빼놓고 나면 사실은 묻어버리든가 다시 쓰든가 두 개의 옵션이 있는 거죠. 지금 묻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뭐 재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재처리하는 거랑 섞여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묻는 거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처분하는 거는 지하 뭐 300 내지 500m 정도 땅을 파가지고 묻어서 최장 30만 년을 버티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주전공이 이겁니다만은 장담 못합니다. 3,000년 전도 모르던데 30만 년 전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땅속에 묻어난 게 안전할지에 대해서 또 의문이고 그래서 최근 들어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지하에 묻지 말고 차라리 발전소에다가 콘크리트 10m 더 치고 눈에 보이는 위험으로 놔두는 게 후손들을 위해서 더 낫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돈도 작게 들고요. 많은 고민들을 갖고 계시는 건데 뭐 요 밑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볼륨을 200분의 1로 줄이고 열은 100분의 1로 줄이고 방사능 독성은 1000분의 1로 줄인다. 이게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흉내를 내게 됐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해당하는 거는 없애는 게 맞지만요. 또 다른 폐기물은 그 이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핵종 하나를 죽이는 거는 줄이는 수는 있지만 그 때문에 또 다른 폐기물을 그 배 이상 만들어내는 게 이게 인간이란 그 자체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손대가 줄어드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손대가 줄어든 건 지구의 수명 말고는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바이 프로덕트를 다 무시하고 낸 통계들입니다. 이거는 일반 물리학 하는 사람, 심지어 원자력에서 핵물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파이론이 뭐 이런 것들이 많죠. 액체 금속로 짓겠다 그러고 27년에 짓겠다 그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고리 3사 짓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그 차세대 원자나로 해가지고 20년 짓는데, 액체 금속료를 27년에 어떻게 7년 만에 짓는지 저 의문스러우면 한번 지어보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네요. 절대 못 짓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걸 갖다 민감하게 받아주니까 이러니까 받아주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판단이고, 그 다음에 하지만 재처리 연구는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이제 단순히 우리 처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사용 후 해결료가 지금 예를 들어 4만 톤이라고 하면 그 중에 많게는 4천 톤 내지 1만 톤이 처분 못하는 사용 후 해결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손상을 입었다든지 깨졌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떤 형태로든지 변환을 시키려면 재처리에 필요한 기술들, 농축 기술 말고요, 분리하고 전해하는 이런 기술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술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 자체를 이렇게 뭐 재처리나 파이로 이 목적 자체를 의심하는 건 맞는데 그 기본적인 기술 자체까지 반드시 부정하는 거는 좀 공학적인 측면에서 아니지 않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성 여기서는 딱 두 가지 워딩만 보시면 됩니다. 님비하고 니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잘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 뭐 뻔히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 부근에는 안 된다. 더 확장되면은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된다. 근데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뭐 공정성 있게, 그 다음에 뭐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대인관계 잘 맺고 이렇게 정답은 나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때까지 우리 원자력 역사 30년, 최소한 30년 역사 동안 이런 모습을 안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대해서 이걸 강요하는 그는 답은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원자력 쪽에서 많은 연구들하고 뭐 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전제를 빼놓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구조물 절대 튼튼하다는 걸 전제로 안전성을 이야기한다는 거 마찬가지로 이때까지 석유왔다라는 걸 인정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수용성 측면에서도 좋은 답은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고는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원자력 발전 쪽에만 기여하지 말고, 사실 아까 제가 사용 해결료하고 폐기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수원 전체 직원이 12,000명입니다. 12,000명 꽤 많죠. 많은데 방사선 폐기물 하는 애들 50명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하는 애들 30명입니다. 예, 기형적이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 50명, 30명, 1%도 안 되는 인력 가지고 지금 사용 후 해결료를 하고 폐기물 처리를 하고 환경 보존을 하고 방제 인력은 그거보다 더 작습니다. 한 10명이나 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원자력이 기형화된 원자력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원자력의 안정성이나 아까 원자력 소사이어티 안에서도 수용성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국민을 상대로 수용성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국민적인 아까 그런 원자력 발전에 대국민 수용성 이런 거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원자력이 아니라도 제대로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서로 가치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좀 분배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이제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서 좀 더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핵공학한 사람으로서의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일들은 많습니다. 할 일들은 많은데 대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에 거의 7, 80% 이상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자꾸 폐기물 갖다 버리고 이상한 일, 그 다음에 지하 월성 1호기 같은 경우 경락건물 구조물 깨져가지고 질직 균열이 있는 것 같은데 눈으로만 쳐다보고
지금 조사도 못하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원자력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는 원자력 발전소에 뭐가 문제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디가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